상해에서의 3일 동안 저희조는 한국과는 다르면서도 비슷하면서도 다른 상해의 여러 일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가 가장 주목했던 것은 바로 상해에서의 결제 방식이었는데요. 상해에서는 아주 작은 금액의 결제부터 큰 금액까지 대형 쇼핑몰뿐 아니라 길거리 상점에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보이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바로 현금이나 카드 없이 스마트폰만으로 결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최근 알리바바의 계열사로 등장한 대형마트 하마선생에서는 그 자리에서 바로잡은 신선한 해산물을 조리해서 먹을 수 있는 수산시장, 다양한 품목을 어플에서 선택하면 집까지 배달해주는 배달 서비스 등을 제공합니다. 이 모든 결제는 현금이나 카드가 아닌 어플 및 전자지갑을 이용해서 이루어집니다. 실제 저희가 체험했을 때에도 현금을 내려 하자 거절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식당 테이블 위에 QR코드를 스캔하여 바로 메뉴를 주문하고 결제합니다. 택시를 탈 때도 자전거를 탈 때도 스마트폰을 갖다 대면 결제가 됩니다. 또한 얼마 전부터는 상해에서 지하철을 스마트폰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자판기, 인형 뽑기, 코인 노래방 등 한국에서는 현금으로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마저 스마트폰으로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내 손 안의 핸드폰으로 모든 일이 가능한 시대가 상해에서는 멀지 않아 보였습니다. 이렇듯 스마트폰의 온라인 결제를 통해 오프라인에서 물건을 사거나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통틀어 온라인 투 오프라인, 즉 O2O 서비스라고 이르는데요. 중국의 O2O 서비스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한국과는 어떤 점이 다른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년) 전만 해도 중국의 모습은 지금과는 아주 달랐습니다. 카드가 보급되지 않아 대부분의 거래가 현금으로 이루어졌죠. 2003년 개인 전자상거래 사이트 타오바오가 개설되고 여기에 지금은 전자지갑으로 활용되는 쯔푸바오가 지불 시스템으로 등장하면서 중국의 온라인 지급 결제 시스템이 시작되었고 2014년 위챗이 사용자 간 돈봉투 보내기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폭발적인 성장을 보였습니다. 한국의 경우 카드 수수료의 문제로 판매자들이 현금을 선호하기도 하는데요. 중국의 경우 현금을 받지 않기도 하고 받더라도 선호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조의 중국인 멘토 박은하 친구는 이에 대해 전자지갑을 통한 결제는 개인 간의 이체이기 때문에 세금 또는 수수료의 문제가 없다고 답해 주었습니다. 박은하 친구의 고향에서는 현금과 전자지갑 그리고 신용카드가 혼용하여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상하이, 베이징과 같은 대도시에서는 대부분의 결제가 전자지갑으로 이루어지며 오히려 현금이나 카드 결제를 거절하는 경우도 왕왕 있다고 합니다. 실제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중국 화이트칼라 인터넷 사용자의 87.9%가 O2O 서비스를 이용하며 2018년 중국의 O2O 서비스 시장 규모는 1.6조 위안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는 15년 대비 80% 증가한 양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특징을 가진 편리한 전자지갑은 어떻게 이렇게 빠른 성장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첫째로 카드 보급이 미비한 상황에서 더욱 편리한 결제 수단의 필요성이 증가했습니다. 중국은 신용카드 발급 조건이 엄격하기 때문에 카드 보급이 미비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의 이용이 일상화되면서 보다 간편한 결제 수단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이 충족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스마트폰이 보급되기 전에도 카드 이용이 간편했기 때문에 더 새롭고 편리한 거래 수단에 대한 필요성이 비교적 약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현금의 안전도 인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중국 상점에서 100위안짜리 지폐를 내면 위조 지폐가 아닌지 눈으로 혹은 기계로 확인하는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5만원권을 내도 위조 지폐인지 검사하는 일이 거의 없는 것을 생각하면 중국에서는 위조 지폐의 위험성을 상당한 것으로 인식하고 우려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조 지폐에 관련한 사회적 인식이 다르고 이에 따라 현금에 대한 선호도가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비금융권 기업의 주도 및 자유로운 정책을 들 수 있겠는데요. 중국 핀테크의 특징은 비금융 기업의 주도로 금융 서비스가 시작되었고 제도적으로 자유로웠다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금융기업이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확장하는 방식이 아니라 텅신, 알리바바 등의 신흥 IT 기업이 온라인 금융 서비스를 주도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혁신적인 양상을 띄었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은행법 개정이 통과되어야만 비금융사가 인터넷 전문은행을 설립할 수 있는 한국과는 달리
중국의 자유로운 제도 또한 하나의 발판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면에 전자지갑이 일상화되면서 이제는 하루하루의 모든 정보가 특정 기관에 축적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가 유출되거나 오용될 경우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나아가 이것이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중국 인민 전체의 이야기가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어떤 위험성을 내포하는지에 관한 논의는 아직 더 필요해 보입니다. 이 외에도 전자지갑에는 암거래 시장을 형성할 수 있다는 문제, 또 O2O 서비스가 활성화될수록 노인 및 장애인 등 기술에서 낙오된 이들이 더욱 소외될 수 있다는 문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중국의 O2O 서비스 및 그 기반이 되는 전자지갑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았는데요. 유통업계의 혁명이라 불리는 하마 선생의 등장처럼 O2O 서비스는 앞으로 더 빨리, 더 깊게 우리의 실제 생활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현재 QR코드에 기반한 결제는 앞으로 기술의 발전에 따라 다른 형태로 혹은 더 단순화된 형태로 발전할 것입니다. 또한 단순 지불 및 이체 이외에도 이번 달에 사용하고 다음 달에 지불하는 신용거래 서비스, 은행 대출이 아닌 개인 간의 대출을 가능케 하는 peer-to-peer, 즉 P2P 대출 서비스 등 더욱 다양한 금융 서비스로의 확장이 예측됩니다. 이번 답사에서 저희는 예전 만만디라 불리던 중국의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기술의 발전을 더욱 적극적으로 실생활에 도입하고 적응해 나가는 중국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 중국이 또 어떤 변화무쌍한 모습을 보여줄지, 또 이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궁금해지게 되었습니다.